흑해라고도 불리는 신비의 바다로 뛰어들 준비하세요. 흑해는 캘리포니아주 전체보다 큰 세계에서 가장 큰 내륙 수역입니다. 수십 척의 난파선과 비밀 수중 터널이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이곳이 6단계에 걸쳐 채굴된 고대 채석장이라고 믿기도 해요. 흑해는 염분이 높고 낮은 수직층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어 서로 섞이지 않습니다. 짠물은 지중해에서, 담수는 강에서 흘러들어와요. 유럽에서 가장 큰 강 중 10개가 흑해로 흘러들어갑니다. 증발로 인해 손실되는 물보다 강과 강우량에서 더 많은 담수를 공급받습니다. 여분의 물은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해 마르마라해로 흘러들어가요. 해협을 통과하는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상류는 흑해를 떠나며 표층수를 가져옵니다. 하류는 지중해에서 흑해로 바닷물을 운반해요. 그렇기 때문에 흑해의 상층은 염분이 많은 하층보다 밀도가 낮습니다. 대기와 광합성에서 나오는 산소는 표층에 머물러 있습니다. 중앙의 약 91m와 가장자리 근처의 최대 152m보다 깊은 곳은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하지 않아요. 특정 박테리아만이 이러한 조건에서 생존할 수 있습니다. 흑해의 깊은 곳에는 공기가 없지만 상층에는 약 750종의 식물성 플랑크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해안 지역에서는 어류와 무척추 동물의 알과 유충이 차갑게 식습니다. 또한 흑해에는 180여 종의 어류가 서식하며 그 중에는 전갱이, 곱상어, 스프렉과 같은 귀한 어종도 있어요. 흑해의 수위는 밀물이나 썰물이 없기 때문에 항상 동일합니다. 그래서 바다는 항상 잔잔하고 조용하며 고요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바로 수중 강이 있다는 점이에요. 바로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과해 해저를 따라 흐르는 바닷물의 흐름이에요. 이 놀라운 발견은 리즈 대학교의 과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2010년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해저강은 지금까지 발견된 이런 유형으로는 최초예요. 이 강은 지중해의 짠 바닷물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해 염분이 훨씬 적은 흑해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형성됩니다. 공기가 통하지 않는 해역은 해저에 숨어있는 생물들을 위한 이상적인 보존 구역입니다. 흑해는 난파선의 보물창고와도 같은 곳인데 우연히 발견됐어요. 일부 해양 고고학자들은 마지막 빙하기 이후 해수면이 얼마나 빨리 상승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해수면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러던 중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40여 척의 난파선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원격으로 작동하는 2대의 차량을 이용해 해저와 난파선을 탐사했습니다. 덕분에 수천 장의 고해상도 사진을 이어붙여 만든 선박의 동영상과 상세한 3D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었죠.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발견된 44척의 선박 중 눈에 띄는 발견은 13세기 또는 14세기에 만들어진 중세 무역선이에요. 탐험대원들은 아름다운 꽃잎 조각으로 장식된 오스만 제국의 한 난파선에 흑해의 꽃이라는 별명을 붙였어요. 탐험대는 다른 배에서도 코일 로프, 끌자국, 방향타 및 기타 조각과 같은 특이한 디테일을 발견했습니다. 아직까지 난파선을 발굴할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배 안에는 책, 양피지, 문서와 같은 역사적 보물이 가득할 수도 있어요. 그들을 구출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흑해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은 고고학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온전한 난파선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 배는 2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길이 23m의 이 고대 그리스 선박은 돛대, 방향타, 노를 젓는 벤치 등이 모두 제자리에 있는 채로 수면 아래 1.6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연구원들은 이 배가 대형 박물관의 사이렌 꽃병과 같은 고대 그리스 도자기에 묘사된 것과 같은 무역선이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이 꽃병은 사이렌을 지나 오디세우스를 태운 배를 보여줍니다. 연구팀은 탄소 연대 측정을 위해 작은 조각을 가져갔고 그 결과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오래된 온전한 난파선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정교하고 잘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로 고대 세계의 선박 제작자들은 기립박수를 받을 만해요. 미생물이나 벌레, 기타 생물체가 난파선을 갉아먹지 않았으니 배의 상태가 거의 완벽한 건 당연한 일이에요. 타이타닉이 이 바다에 가라앉았다면 지금 훨씬 더 좋은 상태로 발견됐을 거고 불쾌한 수중 미생물에 의해 먹히지 않았을 거예요. 흑해 대홍수 가설이라는 흥미로운 이론이 있는데 약 7500년 전에 거대한 홍수가 일어났다는 주장이에요.
1990년대 두 명의 지질학자가 지구의 기후가 더워지고 빙상이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던 마지막 빙하기 말기에 흑해는 훨씬 작은 담수호였다고 제안했습니다. 보스포러스 해협에 있는 자연 댐에 의해 지중해와 분리되어 있었죠. 지구의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지중해가 흑해 유역으로 넘쳤습니다. 해수면이 매일 15cm씩 상승하여 해안 정착지가 침수되고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흑해 바닥에서 채취한 샘플은 그 무렵 민물에서 해양생물로 갑작스러운 변화를 보여주며 이는 바닷물이 급격히 유입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수중조사에서는 오래된 해안선과 인간이 만든 구조물처럼 보이는 것도 발견되었어요. 즉, 지금은 흑해에 잠긴 지역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뜻이죠. 또한 이 홍수의 시기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로의 인류 이주 패턴과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번 홍수가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 나오는 끔찍한 홍수일 수도 있다고 해요. 대홍수 이론의 비평가들은 증거가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흑해의 담수에서 바닷물로의 전환이 한 번의 갑작스러운 홍수보다는 점진적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또한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정착지를 떠났는지 아니면 그 결과로 떠났는지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약 1세기 전에 오래된 연대기에는 지금의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서 시작하여 흑해 아래 터키까지 이어지는 두 개의 지하 터널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농민들은 이 터널을 이용해 양떼를 오스만 제국과 소아시아 반도의 국가로 이동했습니다. 누가 이 터널을 만들었고 왜 바다 밑에 터널이 있는지는 완전히 미스테리입니다. 언젠가부터 이 터널의 입구는 국가 안보를 위해 봉쇄되었고 삼엄한 경비가 이루어졌습니다. 보안군은 이 거대한 터널에 대해 모두 알고 있었으며 접근을 금지했습니다. 1980년대 다뉴브 흑해 운하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우연히 이 신비한 터널의 또 다른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루마니아의 한 마을에 있는 공동묘지에 있는 터널이었죠. 운하 노동자들은 불가리아로 건너가기 위해 이 터널을 정기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이 두 터널의 또 다른 멋진 점은 어떤 사람들은 이 터널이 수천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바다 밑에 터널을 파본 적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가진 모든 기술로도 얼마나 까다로운 일인지 아실 거예요. 따라서 터널이 정말 그렇게 오래되었다면 터널을 만든 사람은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흑해에는 흑해 버뮤다 삼각지대가 있다는 전설이 있어요. 어부들은 갑자기 나타나 쇳대와 배, 심지어 바다 밑에 작은 섬까지 휩쓸어가는 거친 소용돌이를 묘사합니다. 그리고 1944년에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라진 배 한 척으로 인해 이야기가 더욱 이상해졌어요. 대낮에 녹색으로 번쩍이는 검은 안개가 갑자기 배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 이후로 아무도 그 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는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지만 흑해의 신비한 으스스한 느낌을 더하는 건 분명합니다. 미시간 호수는 미국에서 가장 크고 신비로운 담수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호수 깊숙한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호수 바닥 전체에 흩어져 있는 광활하고 둥근 분화구입니다. 모든 것은 2022년에 시작됐습니다. 한 연구팀이 호수 바닥을 매핑하고 난파선을 찾고자 했어요. 처음에는 전형적인 바위 지형이나 모래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소나 스크린에 나타난 자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완벽해 보이는 이상한 원형 모양은 연구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수면 약 152m 아래에 숨어 있었는데 물이 어둡고 앞이 안 보이는 곳이었어요. 너비가 91.5m에서 무려 183m까지 이르는 거대한 곳이었어요. 또한 깊이가 거의 12m였어요. 그리고 수십 개의 뭔가가 발자국처럼 깔끔하게 배열돼 있습니다. 팀원들은 이것들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2024년 8월 그 미스테리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연구진은 원격 조종 차량을 이용해 이 지층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약 40개가 있었어요. 아무도 오데오에서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엇이 저 분화구를 만들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진 고대 지질학적 사건의 잔재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 구멍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방해받지 않고 그대로 있었을지 의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론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싱크홀, 즉 돌린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지표층이 무너질 때 집안에 갑자기 생기는 구멍이에요.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지표 아래의 암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에 의해 서서히 용해돼서 지하에 공극을 만듭니다. 이러한 공극 위의 표면이 더 이상 자체 무게를 지탱할 수 없게 되면 함몰돼요. 그리고 이것이 구멍을 형성합니다. 빨대로 음료수 뚜껑을 찔러 구멍을 뚫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싱크홀은 작은 구멍일 수도 있고 최대 610m에 이르는 거대한 구멍일 수도 있어요. 점진적으로 또는 한꺼번에 발생할 수 있어요. 때로는 자동차나 건물 전체를 삼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시간 호수는 석회암 안반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이 흐르면 쉽게 침식되죠. 이와 같은 싱크홀은 이미 휴런 호수에서 발견됐으며 비슷하게 생겼어요. 하지만 이 이론에는 말장난을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허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그렇게 거대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호수 바닥에서 싱크홀이 발생하는 것도 이상하고 매우 드문 일입니다. 게다가 싱크홀은 직선 패턴과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일반적으로 남쪽으로 길게 뻗어 느슨한 선을 형성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주 이상하죠. 이것이 싱크홀이라면 일반적인 지질학적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호수 표면 아래에서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새롭고 특이한 과정이 작용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빙하라는 또 다른 가설도 있습니다. 빙하는 야생의 얼음 강으로 마지막 빙하기 동안 지구의 대부분을 덮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빙하는 하루에 몇 센티미터밖에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느리게 움직이지만 수천 년에 걸쳐 전체 지형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빙하는 빙하 아래의 땅을 갈아서 퍼낼 수 있어요. 빙하는 기본적으로 거대한 불도저와 같아서 그 무게와 느리지만 꾸준한 움직임이 결합되어 바위, 토양, 심지어 안방까지 그 아래의 모든 것을 내려앉힙니다. 이로 인해 지구 표면에 빙하홈이라고 불리는 깊은 홈이 생길 수 있어요. 빙하기에는 오데오 지역을 포함한 미국 북부 전역에 많은 빙하가 있었습니다. 빙하가 지금의 미시간 호수를 가로질러 이동했다면 이 깊은 구멍을 개척할 수 있었을 거예요. 빙하는 종종 매우 직선적인 경로로 이동해요. 빙하가 움직이면서 지형을 침식하지만 지형에 따라 침식의 정도는 달라집니다. 때로는 기반함이 더 부드럽거나 부서진 곳이 있는데 이런 곳은 빙하에 의해 더 쉽게 조각되고 부서져요. 그래서 일부 구멍이 다른 구멍보다 더 크고 깊어질 수 있으며 단단한 안반은 영향을 덜 받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채터마크라고 하는 둥근 초승달 모양의 움푹 들어간 곳이 생겨요. 이러한 자국은 미시간 호수에 있는 것과 같은 원형의 큰 분화구보다는 홈과 비슷해요. 빙하가 녹으면서 오데오 자체가 형성되었습니다. 만약 분화구가 빙하에 의해 형성됐다면 물이 가득 차서 미시간 호수의 일부가 됐을 수도 있어요. 이 이론은 추측에 가깝기 때문에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미스테리에는 또 다른 층이 있습니다. 분화구는 단순히 호기심을 자극하는 지질학적 구조물이 아니에요. 실제로 지구의 초기 생명체에 대한 귀중한 단서를 담고 있을지도 몰라요. 미시간 호수의 일부, 특히 어두운 곳은 상대적으로 산소 함량이 낮습니다. 이는 산소가 거의 없는 심해 환경의 가벼운 버전과 같아요. 예를 들어 바다 깊은 곳에 있는 열수구, 그러니까 지각의 수중 구멍으로 미네랄이 풍부한 뜨거운 물이 나오는 곳은 산소가 매우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어떤 생물들은 이런 곳을 좋아해요. 예를 들어 주머니 쥐새우는 차갑고 깊은 바닷물을 좋아하는 아주 작은 새우 모양의 생물이에요. 주머니 새우라는 이름은 새끼가 자립할 준비가 될 때까지 주머니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에요. 또는 심해 스컬핀 피쉬는 차가운 호수를 좋아하는 바닥에 사는 작은 물고기예요. 어두운 물속에서도 잘 적응하며 보통 호수 바닥 가까이에서 생활해요. 그리고 조개처럼 생긴 침입성 쿼가 홍합과 같은 이상한 유기체도 있어요. 5대5까지 퍼진 작은 담수 홍합이에요. 딱딱한 표면에 달라붙어 토착종과 먹이와 공간을 놓고 경쟁해서 생태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미시간 호수에 있을 수도 있고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휴런 호수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혹독한 환경에 특별히 적응한 미생물이나 박테리아가 있을 수도 있어요. 분화구 깊은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물은 극소수에 불과해요. 그리고 이들을 연구하면 산소가 부족했던 지구의 고대 바다에서 생명체가 어떻게 번성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초기 생명체가 번성했던 곳이 바로 이와 비슷한 곳이기 때문이죠. 초기 지구는 산소가 거의 없는 대기였지만 훨씬 더 뜨거웠고 고대 미생물들은 이에 적응했습니다. 5대5, 특히 미시간 호수는 항상 유령과 같은 명성을 가지고 있어요. 5대5에는 약 6,000척의 난파선이 있을 정도인데 난파선을 연구하기 위해 이 미션이 조직된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이 난파선의 대부분은 여전히 차갑고 신선한 물에 보존되어 호수 바닥에 놓여 있어요. 5대5와 관련된 이상한 일은 난파선뿐만이 아닙니다. 수년 동안 설명할 수 없는 실종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보트 그리고 심지어 비행기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표면적으로는 잔잔한 호수가 예측할 수 없는 폭풍과 거대한 파도로 갑자기 위험해지면서 이런 미스테리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해요. 물 위에 유령 같은 불빛이나 갑자기 나타나는 섬뜩한 안개와 같은 기괴한 날씨 패턴 등 수세기 동안 사람들이 이곳에서 발견한 소름 끼치는 것들은 말할 것도 없죠. 심지어 2007년에는 스톤헨지처럼 보이는 선사시대 구조물도 발견됐어요. 물론 규모는 훨씬 작았지만요. 그랜드 트래버스 베이의 중심부에 있는 지표면의 약 12m 아래에 있습니다. 스톤헨지보다 훨씬 오래된 약 9,0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돼요. 수천 년 전에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인 것 같아요. 이 거대한 돌들은 1.6km에 걸쳐 조심스럽게 구불구불한 패턴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농구공부터 소형차까지 크기가 다양해요. 특히 눈에 띄는 돌은 높이 1.1에서 1.2m, 너비 1.5m의 바위예요. 약 11,000년 전에 멸종하기 전 지구를 돌아다녔던 마스토돈의 이미지가 새겨져 있어요. 아마도 앞서 언급한 마지막 빙하기가 끝날 무렵에 가라앉았을 거예요. 이 시기는 이 지역을 재구성했는데 지금은 물속에 있지만 예전에는 여전히 육지였어요. 따라서 이 돌들은 아마도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이유는 확실치 않습니다. 사냥용 블라인드로 사용됐을까요? 아니면 고대 달력의 일종이었을까요? 누가 알겠어요. 5대5 바닥의 약 15%만이 탐사되었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문자 그대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이 미스테리를 더 깊이 파헤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분화구 주변의 호수 바닥을 분석해서 주변 환경에 무언가가 분화구의 출현을 일으켰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있어요. 그들은 레이크베드 2030 같은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어요. 전체 수중 지형을 매핑하는 임무예요. 이를 통해 미시간 호수와 지구의 과거에 대해 많은 흥미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이 어두운 물 속에 또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